이번 주제가 AI인데 그 AI에 대한 그 정부 또 각 기업들의 그 연구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예술과 인문학과 고고학과 철학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AI가 화두됐던 이유는 인간보다 똑똑한 컴퓨터가 가능하구나. 우린 그거를 이미 이세돌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네. 이미 컴퓨테이션 스킬에 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미 5, 6년 전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인간 영역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부분은 감성적인 거. 인간은 어떤 숫자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서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로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인간 자체를 여러분들을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로다가 환원한다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게 그런 점 때문에 2016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본질인 그 엔진인 AI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은 그런 그 국가들과 도시들과 또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알자. 우리가 AI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 컴퓨터에 대한 게임이 아니고 얼만큼 섬세하게 인간을 알 것인가. 이 경쟁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친구들과 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인간일 것인가, 내가 나랑 다르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가 이 시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 역사의 예술품들을 내가 감상할 수 있고 내가 다양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문화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인 것인가, 인간도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컴퓨테이션 스킬이라는 건 그거죠. 인간의 암산보다 컴퓨터가 훨씬 빠르잖아요. 이 단계에서의 AI를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파악하는 AI 또 문화적 욕망을 파악하는 AI도 다양한 층위가 있을 거예요. 왜? AI는 인간 사회를 반추하는 거울이죠.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결국은 AI가 인간들을 다 따라잡을 텐데 여전히 우리가 초의 보류로다가 우리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건 창의력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시적으로 다 메타포를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인류가 이세돌은 졌지만 인류의 마지막 보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 시간에 이미 AI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술이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술이 여러분들을 또 사람들을 얼마큼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술가들, 큐레이터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I가 그린 거죠. 명령어는 로봇 커플이 파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라고 입력하는 순간 몇 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심지어 그림마저도 AI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는 시대에 이때 이런 AI와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 포럼에서 결론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시인만이 살아남겠구나. 시인만이 살아남겠구나.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됐죠. 그렇지만 그 명령어를 줄 수 있는 시인, 언어. 그 언어는 뭐죠? 인간의 상상력.
상상할 수 있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지난 500년 동안 쌓아온 정보의 양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을 관찰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 부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보의 한계가 지식, 지혜를 몰아낼 것이다.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니죠. 결국 훌륭한 예술가들은 또 훌륭한 창조가들은 나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굉장히 빠르고 용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우리는 탈맥락화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나란 삶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향후 앞으로 이건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본 풍경일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실제 창문이 아닌 셀폰이나 랩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필터 버블의 함정에 빠져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클릭하는 순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만 끊임없이 더 자극적으로 나오죠. 세상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매우 편파적으로 핀포인트 딱 찍은 그 지점만큼만 보게 돼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세상이 수많은 정보를 했는데 우리는 요만한 걸로만 보고 있어요. 이 버블 안에 갇혀가지고선 인간을 우리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맥락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좌표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21세기 이전까지는 국경을 경계로 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상상을 했어요. 그걸로 편가르기를 했죠. 너 일본인, 너 중국인, 나 한국인, 국경을 사이로. 근데 21세기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이건 디지털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하죠. 국경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서 새로 생기는 경계선은 세대 간 경계선. 근데 그 세대 간 경계선의 본질은 정보, 테크놀로지에 접속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계층이 나누고 편이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AI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좌뇌와 우뇌가 있고 이성과 감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동안 감성을 등한시했죠. 우리 모든 교육은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교육만 집중으로 했는데 이건 제가 그 유럽 연합에서 3년 동안 아트 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조로 그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나사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전 큐레이터고, 또 어떤 기업에서 온 그 테크놀로지 디렉터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 것인가 보면은 이 과거이고 저쪽은 미래이고 가운데는 현재일 텐데 과거에는요 데이터를 지배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예를 들어서 MBA 나오신 분들, 경영하신 분들이 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시장 조사로 한 설문조사와 시장 조사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는데, 근데 정보 양이 너무나 많아졌고 정보의 속도, 생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데이터는 과거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는 과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설문을 했어. 근데 자정에 영국에서 날라온 뉴스를 접하는 순간 나의 생각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좋더라고 계속 클릭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기업에서 선언한 어떤 테크놀로지, 어떤 서비스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죠. 자, 과거의 그림자를 가지고서 미래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과 컴퓨터와 이 과학을 지배하는 이 로직을 지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고 대안으로서 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데이터를과 로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모든 로직과 모든 이 알고리즘, 이 포뮬러는 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공식도 이 세상의 방대한 현실을, 진실을 대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공식을 딱 세우는 순간 그 공식 안에서 폐쇄 회로 안에 빠져가지고선 그것만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깨줘야 되는데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석학들과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만든 그 슈퍼컴퓨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번번이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이며 우리는 왜 팬데믹 같은 질병의 위기를 겪는 것이며 왜? 그 최고의 공식들을 사용했음에도 그게 안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메타포, 상징, 시, 철학, 과거의 헤리티지 중요한데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가치를 그러니까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걸 시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예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뭐 다양한 그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기업들은 그 안에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절반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희 이제 할아버지 얘기 잠깐 드리면은 저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자전거 두발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선 자전거를 제가 완전하게 타게 됐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너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 왜 두 개 있는지 알았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바퀴는 사상이고 뒷바퀴는 자본과 과학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과 자본만 있으면은 네가 달려가는 곳이 낭떠러지일지 막다른 골목일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철학만 얘기하고 사상만 얘기하고 예술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너는 제자리에서 계속 방향만 들 거야. 어디에도 한 발의 진보도 없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선 이 장표를 만들어 거거든요. 최고의 그런 과학과 최고의 자본, 이 명석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는 그건 자전거의 뒷바퀴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앞바퀴가 필요한 거죠. 앞바퀴가 있어야지만 매력적인 그런 라이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디자인 띵킹의 시대에서 이제 아트 띵킹의 시대로다가 좀 가자. 결국은 누가 먼저 빠르게 솔루션을 찾을까에 대한 경쟁 그 프레임이 아니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누가 먼저 매우 흥미로운 아젠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됐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은 질문을 먼저 던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트 띵킹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근데 아트 띵킹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내가 내 관심사가 아닌 세상의 관심사, 사회의 관심사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교과목을 어떤 전공을 하시든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좀 적용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만큼 상상을 합니다.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연결한 모든 것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여러 기획을 함께 했었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디렉터가 테크놀로지는 문화다. 그리고 그 문화가 테크놀로지 형태를 결정지우고 그렇게 된 테크놀로지는 다시 문화가 된다.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결국은 컬처를 이해를 하고 컬처를 창조하려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살처럼 달라붙었던 결과물인 거지 테크놀로지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은 아마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방수를 할까 떨어져도 깨지지 않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으로밖에 굉장히 좁게 상상력이 제한됐을 텐데 문화를 봐야 된다. 그리고 문화의 본질은 뭐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랙티브한 그런 관계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의 그룹이 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테크놀로지 형태가 결정 지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계속 이제 조금 인간을 알기 위해서 또 인간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기 때문에 경험 경제 속에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보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것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그 나무를 자르면은 이 나이테라는 게 보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테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질문 드리면은 나무의 나이테의 원 중심에서 바라본 세상과 나이테 바깥에 원의 경계선에서 바라본 세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원의 중심에서 무엇만 보인다? 제가 나이테의 얘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고요. 그럼 동그라미 원 안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고 원 바깥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건데 근데 역대 모든 산업의 발전은 이 원을 확장시키는 인간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의 경계선에 서서 세상을 관찰해 왔고요.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패트리시아 모어라는 이 할머니 디자이너 이분이 79년도에 미국과 캐나다의 116개를 기억하는데 이 도시를 직접 걸어 다니셨어요. 어떻게? 80세 노파 복장으로 하고선 안경도 이 돋보기 안경 써가지고선 눈이 잘 안 보이게 했고 다리도 불편하게 철로다가 불편하게 해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2년 반 동안 116개의 도시를 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됐을 것이고 식당을 이용해야 되고 식당에 화장실 이용할 거고 또 집에서 냉장고 열었을 때 요리할 때 모든 불편함들을 기록을 했어요. 노트에. 그게 그녀의 위대한 디자인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6살이었는데 26살 아리따운 여학생이 받은 디자인 수업이라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얼마큼 트렌디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시즌별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숙제였는데 그녀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자꾸 원의 중심에서 줄임말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는 마이너리티를 위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이너리티라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룹핑을 위한 디자인 이외의 것들은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남녀 할 거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이너리티가 뭘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누구도 나이 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지던 교육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됐었는데 그거를 하셨고 그 결과물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디자인의 뼈대가 됐고요.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좀 복귀해 보면은 그녀가 얼마큼 똑똑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가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래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창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보면은 처음에는 프로덕트 디자인만 디자인이었죠. 소위 말해서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나이테처럼 확장하는지를 좀 보자고요. 그래픽 디자인도 디자인이 됐었고 서비스 디자인. 요즘은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술도 마찬가지죠. 점차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인더스트리에 확장하는 그 나이테의 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일까? 자, 또 다른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임스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그 필름인데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저 재밌는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시카고 해변에 있는 피크닉하고 있는 이 남성 우리가 여러분이라고 해보자. 나라고 해보자. 나. 이게 나야. 자, 그러면 10m 위에서 바라본 저거는 나인가요? 나죠. 다시 곱하기 10해서 100m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인가요? 나예요, 나. 네. 다시 곱하기 10, 1000m 위에서 저것도 나죠. 끊임없이 나.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죠. 나를 어떻게 정의했냐에 따라서 나의 상상력은 달라져요. 우리가 몇몇 아주 극좌든 극우든 편협하게 그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죠. 그 AI도 그렇고 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모든 테크놀로지는 가치 중립적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류에 이로울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개인의 배를 불릴 것인가 그 기로에 있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연대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를 향해서 가야지만 미래 사회 풍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AI, 컴퓨터를 이길 수 있냐면은 모든 조직은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 나의 삶 자체는 지구처럼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의 중력이 있어요. 습관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근데 그 중력 안에서 우리는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제발 그 중력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인공위성으로 봐야지만 문제가 보일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이런 거죠. 정말 글쓰기 하거나 레포트 준비하는데 안 풀려. 그러면 산에 올라갈까? 설악산에 가볼까? 바다나 보아볼까? 이탈리아 한번 가볼까? 갔을 때 느끼는 바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 정도로다가 아까 패트리시아 무어가 강의실에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2년 반 동안 집요하게 116개의 도시를 돌았단 말이에요. 내가 중력을 벗어나서 인공위성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이 세상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점핑해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평생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왕성하게 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런 예술가들이나 위대한 과학자들이나 위대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여러분 나이 때 점핑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을 깨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 그런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선 책만 본다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뉴욕에 가면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모마에 있는 디자인 큐레이터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분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새로운 재료를 전통적인 테크닉으로 둘이 만나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두 번째는 전통적인 재료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테크닉과 결합하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세 번째는 새로운 재료를 새로운 테크닉과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다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가야 될 것 같다. 주제가 아젠다가 질문이 얼마큼 새로운가를 봐야 되고 소재가 얼마큼 새로운 걸 봐야 되고 테크놀로지 테크닉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러티브 스토리가 얼마큼 새로운지 또 이 스토리가 시장, 사람, 관객들과 어떤 교류를 하게 되는지 그 교류하는 방식을 얼마큼 새롭게 할 것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온 것이 내러티브가 새롭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 미래와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 새로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일을 동참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공감 능력을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주목받고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셜 맥루한이라는 그런 미디어 철학가가 벌써 반세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전구 담화를 보면서 미디어다. 저게 왜 미디어일까? 전구의 빛과 인터넷의 연결성과 다르지 않죠.
저 전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었다. 인터넷도 전구와 다르지 않죠. 그 말은 앞으로 컨텐츠는 텍스트일 거예요. 컨텍스트는 빛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초연결성은 컨텍스트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업로드한 텍스트와 영상과 사진들은 컨텐츠예요. 컨텐츠의 시대에서 컨텍스트 시대로 다 넘어간 거예요. 컨텍스트를 봐야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죠. 스티브 잡스가 잘한 게 컨텍스트를 잘 만들어낸 거죠. 생태계 만들어내고. 컨텍스트가 컨텐츠가 된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입체적으로다가 세상을 관찰해야 되는지, 또 컨텍스트의 본질은 뭐예요? 혼자 못해. 아니면 다양한 장르 협업해야지만 컨텍스트가 만들어져요. 컨텐츠는 여기 딱 그냥 이렇게 잉크방울처럼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컨텍스트는 광활한 바다와 같은 건데 거기에 어떠한 성격을 심어주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아닌 컨텍스트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디에 서서 세상을 관찰할 것이고 어떠한 연대를 통해 가지고선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자본도 기술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